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70이 넘은 남자가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꾀재재한 모자, 며칠은 굶은 것 같은 얼굴. 주인 여자는 그 노인을 그냥 배고픈 어르신으로만 알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내왔고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첫 숟가락을 뜨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여자가 다가와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남자는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한제국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군지 그날 한제국 회장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하고 떠보려 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도대체 이 국밥 한 그릇 안에 무슨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제국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적이 없다는 게 단순히 판단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상황을 읽는 감각이 수십 년을 단 한 번도 크게 빗나간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임원들도, 오랫동안 곁에 있었던 비서들도, 심지어 제국과 맞서 싸웠던 경쟁자들조차도 그 점만큼은 인정했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언제쯤 다른 속내를 드러낼 사람인지가 보였습니다. 틀릴 때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제국 자신은 그 감각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직접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제국은 집무실에 앉아 오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룹 계열사 동향, 주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이번 주 일정. 비서 최성민이 매일 아침 올리는 두툼한 보고서였습니다. 제국은 그걸 읽으면서 중간중간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끊지 말고 진행하라. 이건 내가 직접 보겠다. 이건 다시 검토해서 올려. 그러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최성민이 조심스럽게 붙여놓은 별도 항목이었습니다. 제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준혁 이사 관련 개인 동향. 제국은 잠시 그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혁이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됐다는 것도, 꽤 진지하다는 것도 알면서도 제국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들쑤시면 아들은 더 움츠러드는 법이었습니다. 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숨기는 것과 아직 때가 아닌 것은 다릅니다. 제국은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건 아직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숨기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무언가 아버지한테 꺼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최성민에게 조용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현재 직업, 이소연, 33, 서울 출생. 그 아래 줄에서 제국의 눈이 멈췄습니다. 보육원 출신, 국가 장학금 및 민간 후원으로 대학 졸업,
현재 서울 외곽 국밥집 단독 운영. 제국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최성민은 제국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계산하는 얼굴, 숫자를 맞춰보는 사람의 얼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국이 말했습니다. 더 없어? 지금은 이게 전부입니다. 더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혁이는 알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 앞쪽으로 돌아가 펼쳤습니다. 마치 방금 그 페이지가 없었던 것처럼. 최성민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제국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깐 봤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늘 같았습니다. 빽빽하고 바쁘고 다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도시. 제국은 그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국 자신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없이 살았던 시절을 압니다. 가난이 사람의 값어치를 정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진 게 많은 사람 곁에 있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순수할 수 있는가? 그게 제국이 오래 살아오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국의 경험 안에서 대부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이기기 어렵다. 의도가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풍요로운 세계 앞에 놓이면 그 사람 안에서 아직 본인도 모르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어서. 제국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소연이라는 여자도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고서 한 장만으로도 제국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 의심, 확인해야 한다는 감각. 아들은 눈이 멀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눈이 먼 사람이 보는 것과 아무 감정 없이 보는 사람이 보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봐야 합니다. 제국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국은 잠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바쁘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국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말할 준비가 됐는데 아버지가 막은 셈이었습니다. 알면서 막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그 여자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사를 받기 전에 먼저 봐야 했습니다. 준비된 자리에서 준비된 얼굴을 보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꾸밀 이유가 없을 때, 그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제국은 최성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소연, 국밥집 위치 확인해서 보내줘. 조용히. 최성민의 답은 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제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없어. 나 혼자 간다. 최성민은 그 문자를 받고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 혼자 간다. 15년 동안 한제국 회장 곁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혼자 어딘가를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었습니다. 경호원이든 비서든 수행원이든 그게 제국의 일상이었습니다. 혼자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최성민은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국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최성민에게 단 하나만 더 물었습니다. 그 집 점심 장사해? 네. 점심 장사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국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최성민은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예비 며느리 확인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국이 왜 저렇게까지 직접 움직이려 하는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한제국이 그 국밥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그가 계획한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무렵 이소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렸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에 큰 솥을 얹고 뼈를 넣고 찬물부터 부었습니다. 찬물부터 부어야 국물이 맑게 우러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거품을 걷어내고 그 다음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직 가게 문도 열기 전이고 그냥 국물 끓는 소리만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소연은 가끔 복순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늘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아직 어렸을 때 보육원 주방에서 할머니가 육수를 올리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보면 주방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국물 끓는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오고 그 냄새를 맡으면 무서운 꿈을 꾸다 깨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그 냄새를 기억하면서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가장 따뜻한 것이 그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소연은 육수를 저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고 그 아래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골목을 걸어 들어올 한 남자에 대해서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왜 오는지도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국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것도 소연은 그냥 육수를 저었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최성민이 조용히 내려놓은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추가 조사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국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오전 일정을 다 마치고 집무실에 혼자 남은 뒤에야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국밥집 외관이었습니다.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가게에 간판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국밥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고 유리창 안으로 손님 몇 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소연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에게 국밥을 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국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람 보는 데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읽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폈습니다. 학력, 이력, 보육원 입소 시기, 자립과정, 꼼꼼하게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국은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한 줄에서 또 손이 멈췄습니다.
자립 후 연고지 없음. 보육원 원장 고복순과 지속적 왕래. 고복순. 제국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고복순. 고복순. 이상했습니다. 낯선 이름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 느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어디서인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손에 쥐려 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국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이름을 어디서 들었겠거니 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왔으니 스쳐간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 하나겠거니.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래전에 자주 꾸다가 언제부턴가 꾸지 않게 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다시 왔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진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 작은 가스버너가 있고 그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었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접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국은 꿈속에서 그 방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30 즈음의 자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내일은 보장이 안 되던 시절, 여자가 냄비에서 국물을 퍼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늘 그랬듯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곽은 있는데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웃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어떤 웃음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요. 그 말만 들렸습니다. 제국은 그 그릇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닿으려는 순간 잠이 깼습니다. 늘 거기서 깼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늘 그 순간에 제국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약간 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국은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꿈을 마지막으로 꾼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은 됐을 겁니다. 묻어뒀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고 워낙 오래 안 떠올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왔습니다. 제국은 보고서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복순이라는 이름 때문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 이름이 왜 그 꿈을 불러왔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새벽의 서울이었습니다. 제국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70을 넘긴 사람의 얼굴. 그 얼굴 위로 잠깐 30 즈음의 자신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국은 가만히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 꿈을 꿨을까? 고복순이라는 이름이 왜 낯설지 않을까? 그리고 이소연이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창밖의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못한 채로.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빨리 가봐야겠다는 것.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는 것. 준비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준비라고 해봤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옷이었습니다. 낡은 옷. 제국의 옷장 안에는 낡은 옷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입던 옷이 낡아질 때쯤이면 벌써 새 옷이 들어와 있었고 옷장 관리는 오래전부터 담당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국이 옷을 직접 사러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성민에게 시켜야 하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됐습니다. 최성민은 이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구해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용도인지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러면 말리려 들 거고 말리면 실랑이가 생기고 실랑이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제국은 혼자 나갔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비서도 없이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직접 몰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수십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어색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옷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옷걸이에 걸린 옷들이 골목 위까지 가득했습니다. 제국은 모자를 눌러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장에 한제국 회장이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남색 점퍼를 골랐습니다. 새 것이었지만 저렴한 것으로 입어보니 어깨가 조금 컸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빈티지가 나는 운동화도 하나 샀습니다. 밑창이 조금 두꺼운 흰 운동화. 구겨진 모자는 시장 어귀에서 1,000원짜리로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에 이 옷이 어울리는 건지 어울리지 않는 건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든 남자가 낡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국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이게 일상이었는데 당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국은 오전 일정을 일찍 끊었습니다. 최성민에게는 오후에 개인 일정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최성민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은 물어봐도 되는 것과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제국은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색 점퍼, 낡아 보이는 바지, 흰 운동화, 구겨진 모자, 거울을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않았던 골목길이었습니다. 경호원 없이 걷는 서울 골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아니, 넓은 게 아니라 그냥 평범했습니다. 제국이 오래 잊고 있던 평범함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복잡했습니다. 환승을 2번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맞은편에 앉은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졸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그 평범한 풍경 안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종점 2 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최성민이 보내준 약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담벼락에 낡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바닥에 이끼가 낀 구석도 있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된 가게들이 나왔습니다. 세탁소, 철물점, 작은 슈퍼. 제국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간판이 보였습니다. 국밥, 딱 2 글자였습니다. 간판 글씨가 오래돼서 조금 바랬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화분 안에 이름 모를 풀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서려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가게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 안을 살폈습니다. 손님이 4-5명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은 노인, 가운데 자리에 나란히 앉은 중년 남자 2, 창가에 여자 혼자. 그리고 주방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소연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빠른 손으로 그릇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쪽을 한번 훑어보는 눈빛이
꼼꼼했습니다. 국물이 줄지는 않았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제국은 그 모습을 한 30초쯤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물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묵직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오래 고운 것 특유의 냄새. 자극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밍밍하지도 않은. 제국은 그 냄새를 한번 맡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냄새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장 구석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국은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등 뒤로 벽 옆으로 창문. 안이 잘 보이면서 자신은 잘 보이지 않는 자리. 오래된 직업적 본능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든 가장 먼저 전체가 보이는 자리를 찾는 것. 잠시 후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제국은 모자를 살짝 더 눌러쓰고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국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한번 올려다봤다가 다시 테이블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퉁명스러운 노인처럼. 소연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물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국밥 드시겠어요? 오늘 국물 잘 우러났어요. 제국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주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제국은 조용히 눈으로 쫓았습니다. 첫 번째 확인. 반응 하나. 불친절한 손님한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도 않았고 기분 나쁜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한번 봤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봐야 합니다.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국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게. 마치 오래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국밥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자리에 앉고 채 10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소연이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행주로 뚝배기 양쪽을 감싸준 채로. 뜨거운 것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하얀 국물이었습니다.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의 색. 국물 위로 고기 몇 점이 얹혀 있고 파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깍두기 한 접시가 옆에 놓였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세팅됐습니다.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제국은 뚝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관찰자의 눈이었습니다. 국밥을 보는 게 아니라 국밥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상태, 그릇 청결도, 국물 색깔. 식당을 평가하듯 훑었습니다. 직업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바닥에서 무언가 우러나온 듯 국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국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입술 사이에 걸린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삼키지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제국은 그 상태로 몇 초를 있었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맛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극적인 것도 없고 뭔가 특이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넘어가는 그 감각, 간이 혀에 닿는 그 느낌, 목 넘김 뒤에 남는 그 여운이 어딘가에서 느껴본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국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제국 자신도 느끼지 못할 만큼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컸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제국의 나이 30 즈음, 지금의 절반도 안 되던 시절, 서울 어딘가의 낡은 단칸방,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 하루도 안 될 때가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였고 그 몸뚱이조차 믿을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사흘을 굶은 날이었습니다. 일이 끊겼습니다. 공사판 일도 시장 막일도 연락이 오던 데가 다 조용해졌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 방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겁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 사이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버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국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릇에 담긴 국밥이 나왔습니다. 먹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국은 그 국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제국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어디서 났어?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기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물 맛이 지금 이 뚝배기 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제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꾹 감은 눈 아래로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는데 그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같은 국밥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슷한 맛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간, 비슷한 색깔. 그런데 이건 비슷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물이 혀에 닿는 온도, 간이 퍼지는 방식, 넘기고 난 뒤 목 안에 남는 감각까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국은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뚝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국은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가다가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보다 자신이 왜 우는지 모른다는 것이 더 낯설었습니다. 서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아주 오래전에 닫아버린 문이 갑자기 열린 것 같은, 그 안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국은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더 눌러 쓰려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우는 건 제국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수건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왜 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수건을 내려놓고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제국은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소리를 죽이려고 입술을 더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어깨만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은 남자가 낯선 국밥집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옆에 서 있다가 조용히 다른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마치 이 가게에서 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제국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국밥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제국은 그걸 보면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국밥을 다 먹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평소 제국은 밥을 빨리 먹는 편이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바쁜 시절에 몸에 밴 것이 70이 넘어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들고 국밥 한 그릇을 비우는데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먹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국은 잠시 빈 뚝배기를 바라봤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제국은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그것도 오래된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남길 수 없던 시절이 제국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뭔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냥 일어서면 그게 허공에 흩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국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제국이 들어올 때 있던 공사판 작업복 남자들은 이미 나갔고 창가에 앉아 있던 여자도 없었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았던 노인 한 명만 남아서 아직 천천히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국보다 더 느리게 소연은 주방 안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까처럼 체점하듯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잠시 후 구석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노인이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잔돈이 모자란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잔돈을 못 챙겼네. 이거 1,000원이 모자란데. 소연은 잠깐 노인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그냥 가세요. 아니, 그래도 되겠어? 자주 오시잖아요. 다음에 주세요.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하고 나갔습니다. 소연은 문까지 따라 나가 노인이 골목을 걸어가는 걸 잠깐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제국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보여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제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라면 수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연기하는 사람은 누군가 볼 때 잘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도 저러는 건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제국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소연이 안으로 들어와 금액을 말했습니다. 제국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미리 챙겨온 현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거스름 돈을 내오려 하자 제국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소연은 잠시 제국을 봤습니다. 거스름 돈이 꽤 되는데요, 어르신. 그냥 둬. 소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국은 모자를 고쳐 쓰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소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어르신. 제국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평소 제국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원래 보폭이 크고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이 빠르면 걸음도 빠른 법이라고 오래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느렸습니다. 골목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제국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멈춰졌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지나온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국밥집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꺾여 있어서 그냥 낡은 담벼락과 오래된 가게들만 보였습니다. 제국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소연이라는 여자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진심인지 아닌지, 그걸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국 안에서 정리되지 않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국밥 맛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맛이 왜 거기 있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국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두는 걸 제국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최성민이 받았습니다. 회장님, 제국은 잠시 골목 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소연, 국밥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봐.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밥을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국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제국은 모자를 한번 고쳐 쓰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내내 그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김 너머로 40년 전 단칸방의 작은 냄비가 보였습니다. 제국은 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했습니다. 마치 그 기억에서 멀어지려는 것처럼. 그런데 빠르게 걸을수록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소연은 제국이 사라진 골목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구석 자리를 치웠습니다. 빈 뚝배기를 들고 주방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국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걸 보고 아주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누군지 소연은 몰랐습니다. 그냥 많이 배고팠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많이 힘드셨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소연에게는. 최성민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국밥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오라는 지시가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요리 선생이라도 있었냐는 건지 아니면 레시피 출처를 찾으라는 건지 최성민은 감을 잡지 못한 채로 일단 움직였습니다. 이소연의 주변을 다시 훑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함께 지냈던 사람들, 자립 이후 교류한 인물들, 국밥집을 시작하기 전 행적. 그러다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새벽빛 보육원, 원장 고복순, 이소연이 보육원에 들어온 건 3살 때였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15해를 같은 지붕 아래에서 보육원을 나온 이후에도 소연은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갔고 아이들 밥을 돕기도 했습니다. 국밥집을 열기 전에는 보육원 주방에서 복순 곁에 붙어 몇 달을 보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최성민은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고복순 원장은 보육원 운영을 중단하고 경기도 외곽 요양원에 입소해 있음. 치매 초기 진단. 그리고 별도 봉투를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보육원 서류함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보육원이 문을 닫으면서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발견된 것들인데 그 중에 개인 서신으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성민은 그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일단 포함시켰습니다. 제국은 보고서를 먼저 읽었습니다. 고복순,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제국은 보고서를 덮고 별도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복순이 받은 편지들인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은 후원자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잘 있냐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들. 제국은 그걸 훑어보다가 맨 아래 편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달랐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그냥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것이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날짜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줄. 제국은 그 두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글씨체 때문이었습니다. 글씨를 알아본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본 글씨를 지금 알아본다는 건 제국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획을 긋는 방식, 받침을 처리하는 모양, 줄을 맞추지 않고 살짝 올라가는 버릇. 제국은 이 글씨를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단칸방에서 벽에 붙여놓은 쪽지였습니다. 제국이 새벽에 일 나가면 여자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별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밥이 냄비에 있어요. 오늘 춥대요. 따뜻하게 입어요. 그런 것들. 제국은 그 쪽지들을 읽고 버렸습니다. 따로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 제국은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요. 고복순이 누구한테 쓴 편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받는 사람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육원 서류함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은 그 편지가 복순이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순한테 누군가 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쓴 사람은 누구인가? 제국은 그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눈이 건조해질 때까지 봤습니다. 집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제국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성민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녁 일정 시간이 됐습니다. 제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성민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취소해. 네. 저녁 취소해. 오늘은 그냥 가겠다고 해. 최성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제국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습니다. 처음 접혀있던 모양 그대로. 그리고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뭘 찾고 있는지 제국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알게 되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국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최성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복순,
지금 어느 요양원인지 주소 보내줘.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날 밤 제국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그 두 줄이 떠올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두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줄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제국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40년을 어딘가에 눌러놓고 살았던 것이 국밥 한 그릇에 흔들리더니 이제 편지 두 줄에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긴 밤이었습니다.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제국은 혼자 운전해서 갔습니다. 최성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지방도로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이 보이고 낮은 산이 보이고 오래된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제국은 그 풍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작은 언덕 아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곳이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국은 주차를 하고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70평생을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걸 많이 느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뻔한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건강이 위협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발이 움직이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국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고복순 입소자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제국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TV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직원이 복도 끝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가에 계실 거예요. 오늘은 상태가 괜찮은 날이에요.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 그리고 그 의자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국은 문가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어깨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많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곽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국이 오래전에 알았던 그 윤곽이. 직원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국을 봤습니다. 제국은 그 눈을 마주쳤습니다. 알아보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눈. 맑은 것도 아니고 흐린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눈이었습니다. 제국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야, 제국이야, 기억해?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국밥 먹었어요? 제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순은 제국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국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잣말인지. 제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잘 끓여요. 내가 다 가르쳐줬거든. 제국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따뜻한 애예요. 손이 따뜻해야 밥이 맛있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복수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표정이 없는 것 같으면서 없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주 먼 곳을 보는 눈이었지만 그 눈 안에 소연을 떠올리는 따뜻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국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의 옆에 놓인 작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복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제국은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었구나. 40년을 어딘가에 살고 있었구나. 한참 후 복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추운 날엔 국밥이 최고야. 뼈를 오래 구워야 해. 빨리 하면 안 돼. 제국은 들었습니다. 소연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애가 처음엔 빨리 하려고 했거든. 어린애들이 다 그래요. 빨리 하면 좋은 줄 알아. 복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기다려야 맛이 나는 거예요. 밥도 사람도. 제국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려야 맛이 나는 거예요. 밥도 사람도. 옛날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남았습니다. 제국 안에서 제국은 눈을 뜨고 복순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어진 주름, 작아진 어깨. 그런데 그 윤곽 안에 제국이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국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옆에 조용히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국을 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흐릿하던 것이 거치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잘 왔어요. 딱 3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눈이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복순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국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잘 왔어요. 그 3글자가 제국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제국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국도 그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침묵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건 오후였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점심 식사를 위해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나가고 나서야 제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은 나가면서 제국을 한번 봤습니다. 알아보는 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리고 그냥 나갔습니다. 제국은 빈 의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까 복순과 함께 바라보던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가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제국은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즐처럼 하나씩. 40년 전 제국이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떠났습니다. 복순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가라앉는다고, 그러니 보내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혼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못 떠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 이후 복순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국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복순은 보육원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제국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사람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그리고 밥을 먹였습니다. 수십 명을, 수십 년을. 제국은 그게 어떤 일인지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몸이 하나면 얼마나 버거운지. 제국 자신이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복순도 똑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더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였으니까. 그런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연이라는 아이를 키웠습니다. 3살 때 들어온 아이를, 15회를, 그리고 보육원을 나간 뒤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손이 따뜻해야 밥이 맛있다고, 기다려야 맛이 난다고. 제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소연이 왜 그 국밥을 끓이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복순한테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국밥이 40년 전 제국이 먹었던 그 국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손에서 나온 맛이었습니다. 소연의 손을 통해 복순의 것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첫 한 숟가락에 제국이 무너진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줬던 것도 복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냥 밥 한 그릇 내밀고 천천히 드세요 하는 사람. 소연이 그걸 배운 겁니다. 오래 곁에서 보면서 제국은 핸들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소연이 재벌가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접근한 여자인지 아닌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신분을 숨기고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 정작 자신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노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을 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이 40년 전 떠나보낸 사람이 키운 아이가 지금 자기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제국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은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있는 건지.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국은 오랫동안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밥 먹자고 해야 하는지. 제국은 원래 사과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사과를 해본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연습이 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국은 그냥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준혁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나무를 봤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해서 가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밥 한번 같이 먹자. 수화기 너머로 준혁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를 알아요? 제국은 잠깐 멈췄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할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제국은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먹자는 거야. 준혁은 또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국은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국은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순한테 진 빚이 있었습니다. 40년 된 빚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갚을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갚는다는 게 가능한 건지도, 다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국이 낼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약속은 토요일 점심으로 잡혔습니다. 준혁이 장소를 물었을 때 제국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 국밥집으로 해. 수화기 너머로 준혁이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게를 어떻게 아는지 물으려다가 참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소연한테는 준혁이 연락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고. 소연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알겠다고 했다고. 제국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국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뒤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창밖이 밝아오는 걸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에 입는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낡은 점퍼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국이 제국으로 있을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난번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섰을 때와 같은 거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얼굴에 그 옷이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70을 넘긴 사람의 얼굴. 제국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반가움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국이 먼저 걸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붙었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국은 이 골목을 두 번째 걷는 거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오늘은 천천히 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간판이 보였습니다. 국밥. 똑같이 두 글자였습니다. 똑같이 바른 글씨였습니다. 가게 앞 화분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풀도. 제국은 가게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제국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첫날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묵직하고 깊은 냄새, 오래 고운 것의 냄새. 눈을 뜨자 소연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다가 문 쪽을 봤습니다. 제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소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아본 겁니다. 그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던 노인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것을 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고 했을 때
그 순간 알았을 겁니다. 그 어르신이 한제국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국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압니다. 제국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국은 망설임 없이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앉았던 그 자리, 등 뒤로 벽이 있고 옆으로 창문이 있는 자리, 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그 두 사람을 보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알아요? 제국은 테이블을 보면서 짧게 답했습니다. 왔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잠시 후 국밥 3그릇이 나왔습니다. 소연이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두꺼운 행주로 감싸준 채로 제국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연 자신의 자리에도 하나를 놓고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이었습니다. 테이블을 보다가 소연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소연은 제국을 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소연의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가서 미안했어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소연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눈물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 직전의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채로 한동안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제국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국은 천천히 국물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처음 왔던 날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단칸방에서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제국은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천천히 뜨겁고 깊은 국물을.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바닥이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빗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국밥 먹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제국은 숟가락을 들면서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제국은 그 빗속 어딘가를 향해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복순아, 잘 있어. 고마워. 빗소리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국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